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유효 투표 64,730표 가운데 57,057표, 88.15%를 얻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4,883표, 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 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대선 순회 경선 결과를 놓고 당내 이재명 1극 체제가 거듭 확인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사이의 2위 싸움이 다소 눈여겨볼 대목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위 김동연 후보를 80%포인트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린 이재명 후보. 최종 결과의 절반의 영향력을 가진 국민 여론조사가 아직 남았지만 대선 초반부터 예상됐던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부각되고 비판도 받았던 당내 1극 체제가 이번 경선에서도 재차 확인된 셈인데 이 후보의 충청권 득표율은 지난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전당대회 당시 득표율과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시는지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 후보는 남은 경선 과정에서도 새로 들어설 정부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사실상 본선 대비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4%, 7%대 득표율을 기록한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유의미한 성과가 없진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귀국해 단식투쟁 등을 이어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도전자로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차차기 대선까지 노린다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2위 싸움을 벌일 거란 관측입니다. 저는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경선 결과는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더 부각해야 할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간 경쟁 구도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영남권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영남권과 오는 26일 호남권 순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토론회에선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대항마를 자처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토론회. 4강 남은 한 자리를 노리는 안철수 후보가 3강으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반탄주자로 꼽히는 김 후보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계엄, 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선 필패 가능성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의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안 후보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도 AI를 잘 모르지 않느냐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고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AI 잘 모르시죠?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 같은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본선을 염두에 둔 이재명 때리기 역시 계속됐습니다. 온갖 비리로 점철된 이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거나 도덕성과 중도 확장성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다.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며 각자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최근 입당한 양양자 전 의원은 다른 후보는 정권 연장이고 자신만이 신정권 창출이라며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이 후보의 전국민 한국형 챗 GPT 무료 공약 허술함을 지적하며 관련 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비조 토론회까지 진행한 뒤 오는 화요일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토론 B조에 속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회 통합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마치면 오는 21일과 22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22일 발표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엉터리 조작 통계를 갖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허황한 발언을 한 것이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 보름이 지난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외쳤지만 탄핵 찬성 단체들은 이제 내란 사태를 완전히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광장은 여전히 둘러다닌 모습이었습니다. 대국보는 광화문에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을 규탄했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 인근 서울 교대역에도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강남역까지 행진한 뒤 다시 돌아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찬성해온 시민단체들도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선으로 내란 동조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며 시청역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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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오후 광화문 주변에 집결한 탄핵 찬성단체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런 가운데 세종대로에선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 구간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 등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만든 AI 영상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제가 만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의 모습을 합성한 AI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허위 영상이라는 걸 숨긴 채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굉장히 세밀한 수준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또 중도가 많은 선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딥페이크가 왕성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는 반군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이 선거 직전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5% 정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동영상이 딥페이크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AI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관위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 391건을 적발해 삭제 388건, 준수 종용 2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선관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이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신속하게 감별해 차단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재판관 2명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만장일치 결정이 가능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합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잠시 완전체를 갖췄던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결정과 선고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당분간 만장일치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위주로 심리할 전망인데 접수돼 있는 1,370여 건 가운데 다수는 선고가 가능한 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심판, 헌법 소원 등의 경우에는 9인 체제를 갖춘 뒤 본격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판단이 나뉠 경우 공석인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은 심리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월요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합니다. 관례에 따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김형두 재판관이 새 권한대행으로 뽑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주말인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 등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맞아 청계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쓴 우산이 강풍에 구겨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서해 일부 섬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일부 충청, 전남, 경북 지역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때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낮 1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서는 회사 체육대회 도중 강풍으로 천막이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천막 수습을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풍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날아갔어요. 기둥도 지금 휘어져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철거가 안 돼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앞서 12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도 창고에 쌓여있던 타이어가 강한 바람에 인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 당시 근처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을 당부하고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도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끝으로 어제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산간과 해안 등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동해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도, 충남권과 전라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이슬비도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소형 낚싯배와 유람선이 충돌해 낚싯배 선원 4명이 다쳤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예선에선 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산불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근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다 위 낚싯배 한 척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뱃머리는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조타실 윗부분은 아예 날아갔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장사도로 가던 113톤급 유람선이 낚싯배와 부딪힌 건 낮 1시 50분쯤. 사고 충격으로 낚싯배 선원 4명이 부서진 구조물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려서 뛰어나갔더니 낚싯배하고 충돌한 상황이에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2분 정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서 해경은 다친 선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유람선에도 15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짙은 안개 탓에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들이받친 승용차가 산산이 부서졌고 도로 위에는 잔해가 나뒹굽니다. 오전 11시 2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승용차를 화물차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되는데 승용차에 탄 2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일대에선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고 비슷한 시각 천안시 성남면에서도 산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부산 다대동 조선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폐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작업용 호스로 불을 끄려던 인부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청원보고소 앞 사거리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일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등 50여 명이 한밤중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걸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산길에서 굴착기를 태운 3.5톤 트럭이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사고 뒤 스스로 대피한 50대 동승자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의 사고 당시 목격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섬에서 복어 독에 중독된 60대 관광객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 복어독 중독 증상 환자 60대 A씨 등 3명을 경비함을 이용해 육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전신마비 상태이며 나머지 2명은 두통과 혀 마비 증상 등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미아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SUV가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장 주변에는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게임 과금 구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심관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마를 물리치며 성장하고 장비를 맞춰가는 게임입니다. 출시 전 게임에 돈을 많이 써야 이길 수 있는 이른바 페이 투 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템 강화 재료를 얻기 위한 콘텐츠 입장권을 판매해 결국 많은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이처럼 게임 과금 구조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도화된 과금 모델에 대해 이용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과금 모델을 조사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누구든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의심되는 BM을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신종 BM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담겼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마련할 새 제도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당장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의대 합격선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자연계 다른 학과까지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2년 연속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사과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를 향한 문이 1년 만에 다시 좁아지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 고3은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 돼지띠들로 수험생 수가 지난해보다 12%가량 4만 7천여 명 늘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올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재수를 선택한 N수생도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수능 성적 기준 합격선도 오를 수밖에 없어 내년도 의대 입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입 지원의 기준이 될 전년도 대입 결과도 활용하기 어려워 깜깜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시 피라미드의 최정점으로 불리는 의대 모집 인원은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대는 의대대로 합격선이 상승하고 또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위권, 중하위권 때 이르기까지 의대 모집 정원 축소의 영향은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과 이를 되돌린 정부 결정의 여파가 입시 현장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내년도 대입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육질 확보와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해체 등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근처 오름에서 불법 무속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산세가 험한 곳에서 몰래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운 데다 불법 소각 행위까지 더해져 봄철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방로가 없는 한라산 인근 오름. 무성이 자란 숲풀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나무에 달려있는 오색끈이 눈에 띕니다.
깊은 산 속에 형형색색의 끈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 을신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무속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일대는 오래된 나무와 바위, 계곡이 어우러진 기도터로 알려지며 무속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터를 찾았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드론의 입구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변에는 의식에 사용했던 부적이나 옷가지 등을 태운 흔적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바위 곳곳에서 타담한 양초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쪽에도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평평한 돌을 이용해 아예 제단을 만들어 두는가 하면 근처 수풀에는 기도할 때 사용하기 위한 돗자리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위 틈마다 무속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양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위 아래 공간에는 타담한 초와 촛농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바위 표면을 손으로 살짝 만지자 검은 그을음이 잔뜩 묻어납니다. 곳곳에 누군가의 이름과 정체 모를 단어들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속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초를 사용하거나 불법 소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는 주위 나뭇잎이 메마르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데 특히 이 일대는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해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근처에서는 검게 타버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지형이 험해 접근이 어려운 산속에서 몰래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 단속을 피해 불법 무속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산과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특히 산불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감지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방관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화재 감지 센서가 산불 발생을 알아차립니다. 곧바로 근처에 있는 자율주행 AI 기반 드론이 화재가 발생한 위치로 날아갑니다. 지리적 좌표, 비디오와 적외선 이미지를 포함한 화재 정보를 소방관에게 보냅니다. Today we saw a combination of SilverNet, the solar-powered gas sensors that detected the fire within minutes, delivering on our promise of ultra-early detection of wildfires. But now, combined also with SilverGuard, the first prototype of an autonomous and AI-enabled drone. 산불 감지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태양열 가스 센서를 사용해 연기가 나는 단계에서 산불을 감지합니다. 센서 하나가 축구장 크기의 영역에서 산불을 파악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드론이 보내는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소방관의 배치 규모와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And with Dried SilverNet and SilverGuard, the firefighters can be faster and more efficient and have a higher chance of preventing disasters.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산불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빨리 번집니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감지와 위치 추적, 모니터링까지 일괄적으로 최단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신속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치 혼란 장기화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이례적으로 예고했는데 올해 1%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내수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성장률을 대폭 낮춘 이유입니다.
당시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1분기 0.3%포인트, 올해 전체는 무려 0.4%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최근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치 혼란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 충격에 수출까지 휘청이자 성장률 추가 하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있다며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 성장률 하향 조정을 이례적으로 예고했습니다.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1분기부터 크게 흔들린 만큼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라가 1.2%, JP모건이 0.7%로 내리는 등 해외 투자은행은 우리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관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세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는 이미 엉망이고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주는 엔진인 수출마저 앞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급락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 필요성이 시급해진 만큼 다음 달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지난 16일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서 일본 측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상상과 50분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보 관련 불만도 제기하고 면담 때 손에 쥔 작은 메모에 가끔 시선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다분히 중국 압박을 위한 여론전 성격이 강한데 진실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돌연 변이를 연구했고 연구자들이 이미 2019년 가을부터 코로나19와 유사한 질병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표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 이번에 백악관이 공식화했습니다. The only plausible assessment the agency could make with any level of confidence is that a virus which killed over 1 million Americans originated in a Chinese lab whose research included work for the Chinese military.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며 꾸준히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경호까지 철회하며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they all made a lot of money. They can hire their own security too. All the people you're talking about, they can go out. I can give them some good numbers of very good security people. They can hire their own security. 반면 미국 민주당은 중국 실험실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여러 차례 공식 반박했습니다. 他们得出的结论没有任何可信度可言。美方再次翻炒实验室泄露论，抹黑不了中国，只会进一步拉低自身的信誉。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다시 짚히며 국내외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조사에서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이 실험실 유출설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30시간 동안 휴전한다고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지난달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부활절을 맞아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30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объявляет пасхальное перемирие. Приказываю на этот период остановить вс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следует нашему примеру. 하지만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군에 강조했습니다. 이번 휴전 선언은 미국 정부가 전날 평화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중재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한 뒤 나왔습니다. 휴전 발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공습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Ну это ж Путин. Сколько уже этих перемирий было. Все время бомбят и бомбят. Скільки вже обіцянок давав, напевно, що ні. Хоча хотілося б, щоб воно так і було, що перемир'я було. 일방적인 휴전 선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부터 받아들이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30시간 휴전은 언론을 장식하기엔 충분해도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후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양측은 부상자를 포함해 서로 200명 넘는 포로를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0년 만에 재개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핵 협상 2차 회담이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탈리아 로마 주재 오만 대사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뒤 종료됐습니다. 회담은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는데 양측은 직접 대면 없이 중재국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드 외무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회담 종료 후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원칙과 목표에 있어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는 진전을 보였다며 좋은 만남이었고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스마트팜에서 오이를 기르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종을 심은 지 한 달가량 지난 오이. 꽃샘추 위에 평소보다 약간 늦긴 했지만은 노란 꽃과 함께 작은 오이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나 이제 다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벌이나 꿀벌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는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애가 그냥 자가 수정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따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축구장 절반 이하 규모의 연동형 비닐하우스 4동. 농대를 졸업한 임채연 씨는 이곳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건 이 큰 규모의 스마트팜을 청년 농부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의 표준 설계도를 참고해서 3D 도면 제작에 6개월, 시공에 6개월, 합쳐서 1년가량 걸렸습니다.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대신 1억 원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시공한 거라서 유지 보수도 본인이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고장 나요. 그래가지고 업자를 부를 수 없고 제가 지은 거 제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에는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작물 생육에 가장 좋다는 온도 15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애초에 토마토를 재배하다 이른바 쓴맛 나는 토마토 소동 이후에 오이로 품목을 바꾼 재현 씨. 지금은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용농 정착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관련 분야로 멘토링 교육과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씨는 올해 안에 상추 수경재배라는 새로운 방식에도 도전해볼 요량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그동안 로봇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 시키는 데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고령화 시대의 돌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데 개발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생산 라인에 시범 도입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도록 설계돼 드릴이나 렌치 같은 도구도 척척 사용합니다. 기존의 공장 로봇들이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하던 것과 달리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The humanoid robot is flexible, so you can basically introduce a humanoid robot in an assembly line or especially in intralogistics and or quality inspection, and you can basically move it from one place to another. 로봇은 더 나아가 사람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으로 관심을 독차지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 무대에도 올라간 이 로봇처럼 말입니다. Stand right here. Stand right here. All right, good. Right there. That's good. 주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데 맞춰졌던 연구 개발의 초점도 이제는 간호나 가사 등 서비스용 로봇 생산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의 쓰임새가 커질 전망입니다. 福祉施設でもロボットが単独であるいは介護士の方と一緒に作業ができるという究極のロボットと人が共生するそういう社会を描いています. 다만 돌봄 영역의 로봇에 인간의 따뜻함까지 탑재하는 건 숙제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로봇이 책 대출을 도와주고 인공지능 AI와 함께 동화 속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백지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찾기 시작하자 로봇이 안대를 돕습니다. 도서관 안내는 물론 책 대출과 반납을 돕는 도서관 친구 로봇 로미입니다. 도장 찍고 재밌어서 엄마랑 울고 싶어요. 울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체험형 도서관인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를 이은 기부로 민관이 함께 조성한 이 도서관에는 모두 4만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됐고 이 가운데 2,600여 권은 운당 나눔재단이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좋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당재단을 만들었고 첫 사업으로 여기에 이제 도서 기부 사업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강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AI가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고 동화 속 주인공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도서관은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최초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으로 울산의 새로운 자랑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독서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에서 47년 만에 재탄생한 종아 이노베이션 센터.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홈런 4방을 앞세워 롯데 5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한화는 행운의 강우 콜드게임 승으로 6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순위가 또 요동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전날 홈런 3방에 무너졌던 삼성이 똑같이 대포로 되갚았습니다. 2대0으로 앞선 2회 김영웅이 우측 펜스 밖으로 첫 홈런을 터뜨렸고 김성윤의 1타점 적시타에 이어 구자욱이 다시 우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한 방에 석점을 추가하며 삼성이 7대0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삼성은 4회엔 이재현의 솔로포에 더해 박병호가 호쾌한 스윙으로 투런프를 날려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결국 삼성의 10대3 승리, 연승을 4경기에서 끝낸 롯데는 2위에서 공동 4위로 내려왔습니다. 훈련량도 조금 늘렸던 것 같고 또 감독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경기 내내 좀 더 편하게 타석에서 임할 수 있는 것 같고 고공 비행을 하고 있는 독수리 군단은 하늘도 도왔습니다. 2대1로 뒤지다가 4회에만 대거 6득점. 노시환은 3런 홈런으로 2경기 연속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굵어진 빗속의 5회 초까지 경기를 마쳤는데 중단됐던 경기는 그대로 강호 콜드게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연승의 한화는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아는 4대4로 맞선 6회 2타점 결승타 등 3안타 3타점을 활약한 최원준을 앞세워 최원준이 선발 투수 나왔던 두산에 8대4로 승리했습니다. 선두 LG는 오스틴의 4회 석점포 등 장단 15개 안타를 몰아치며 SSG를 6연패에 빠뜨렸고 선발 소형준이 7이닝 1실점, 로하스가 1회와 5회 홈런 2방을 터뜨린 KT는 키움을 11대1로 완파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하늘이 점차 맑게 개겠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남아있지만 오전 사이에는 비가 모두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곳곳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5도, 대전은 13.9도, 대구는 18.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 전주도 25도, 광주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상대적으로 강원은 17도, 울산은 17도 등으로 동해안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